1924년 도시로 이사 갔다.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풀과 나무가 있는 곳에 살았지만 이번 이사로 싹이 움트는 것과 입이 우거지는 것과의 인연은 끊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그래도 당시 도시에는 아직 지금보다는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집이 즐비했다. 셋집이라도 대문이 있는 집이라면 현관 옆과 작은 정원 구석에 반드시 팔손이 나무나 상록수 등이 형식적으로나마 심어져 있었다. 골목길 양쪽에 늘어선 대문이 없는 연립주택에서도 처마 밑에 녹색 식물을 키웠고, 부지런한 집에서는 조그만 네다지 창 아래 나팔꽃을 심어 나팔꽃이 벽을 타고 올라가게 해두었고, 그조차 불가능한 집은 여름에 시장에서 이끼나 넋줄 고사리를 사다가 차양에 매달아 놓고 아쉬운 대로 초록잎을 즐기는 사람이 꽤 많았다. 이사한 집에는 허울뿐인 조악한 대문이 달려 있었다. 현관 옆에는 하얀 혹겹에 꽃이 핀 동백나무가 한 그루, 거실 앞에는 홍가시 나무가 한 그루, 구석에 모밀잣 밤나무가 한 그루, 말라버린 개나리 한 단이 있을 뿐이었다. 차라리 한 그루도 없는 편이 낫지. 어중간하게 종류별로 한 그루씩, 모두 세 그루인데 생기 없는 상태라면 거실에 앉아서 보더라도 눈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한다. 가족들은 모두 전에 살던 집의 정원을 그리워했고 초록에 대한 결핍 때문에 불만을 터뜨렸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나무를 사서 심을 생각은 없다고 했다. 정원에 흙을 쌓아놓긴 했지만 이전에 겉흙 위에 톱밥과 돌멩이를 쌓아놓은 상태라 나무를 심어도 시들 것이요, 시들어가는 나무를 참고 바라볼 정도로 자신의 신경은 모질지 못하다고 했다. 지당한 말이라는 생각에 가족 모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다. 그 사이 누군가 파투를 가져오고 비죽이 나무를 주기도 하고 등대꽃을 가져오기도 해서 정원은 모여 사는 다양한 식물들도 어쨌든 조금씩 초록빛이 늘어났다. 나는 결혼을 하면서 집을 나갔지만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딸과 함께였다. 아비 없는 자식이 된 손녀딸을 외할아버지는 가여워했다. 그 무렵 동네에는 자주 시장이 섰는데 사람들은 사지도 않을 거면서 정원수나 분재 가격을 곧장 물어봤다. 아버지는 나에게 딸을 시장에 들어가라고도 했다. 도시에서 자라는 아이에게 시장의 정원수를 보여주는 것도 초목에 관심을 갖게 해주는 한 방법이라고 했다. 휴대용 석유등 불빛 아래 물을 뿌려놓은 가지와 잎이 아름다워서 나는 딸의 손을 잡아당겨 정원수 주인과 이야기를 했다. 그만큼 물어봤으면 솔직히 사가야 하는 거 아니요? 라는 소리를 듣고 딸은 내 손을 꽉 쥐더니 잡아당겼다. 봄에는 정원수 시장에 선다. 절 경내에 많은 상품을 들여놓은 제법 큰 시장이다. 아버지는 동전 지갑을 건네며 딸이 좋아하는 꽃이나 나무를 사주라고 했다. 땀이 배어나올 듯한 쾌청한 오후였다. 딸이 갖고 싶다고 한 것은 등꽃 화분이었다. 시장에 있는 화초 중에서는 으뜸이었다. 화분 높이까지 포함해서 딱 내 키와 비슷했다. 노목으로 꽃송이에 꽃봉오리가 잔뜩 달려있는데 내일이나 모레면 꽃이 필 것 같았다. 딸은 애초에 논외인 고급품을 천진하게 갖고 싶다고 한 것이다. 아직 어린애라 당당하게 졸라대는데 가격을 물어보지 않아도 고가임을 알 수 있었다. 동전 지갑에 푼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물론 나는 살 마음이 없어서 어린아이와 등나무는 어울리지 않는데 이상하다고 웃어넘기며 등꽃 화분 대신 빨간 화초는 어떠냐고 권했다. 아이는 그런 꽃은 전에도 산 적이 있다며 거절하고는 작은 산초나무를 집었다. 으뜸 가는 등꽃에서 단번에 대폭 하락한 산초나무였다. 갖고 싶은 나무를 사주지 않자 토라져서 일부러 밉살스레 값싼 나무를 고른 것은 아니었다. 딸은 뱅어포에 산초나무 잎사귀와 간장을 넣고 볶은 뱅어포 볶음을 솔솔 뿌린 밥과 달걀말이 반찬을 곁들인 도시락을 아주 좋아했기 때문이다. 등꽃이 아닌 산초나무였지만
딸은 천진난만하게 기뻐했다. 나도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저녁에 서재에서 나온 아버지는 바로 맞듣잖아 했다. 등꽃을 선택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시장에서 제일 가는 꽃을 골랐다는 것은 꽃을 볼 줄 아는 정확한 눈을 갖고 있다는 뜻인데 왜 그 정확한 눈에 응해주지 않았느냐. 등꽃 화분은 당연히 사줬어야 했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등꽃은 터무니없이 비쌌다고 변명하자 아버지는 정색하며 화를 냈다. 좋아하는 풀이든 나무든 사주라고 한 사람은 자신이다. 그래서 일부러 지갑을 건네준 것이다. 아이는 등꽃을 골랐다. 그런데 왜 안 사준 것이냐? 돈이 부족하면 지갑을 통째로 계약금을 걸면 끝날 일을 너는 아비가 한 말도 자식이 어렵게 내린 선택도 헛수고로 만들어 놓고 태평하게 있으니 그 얼마나 천박한 심성이냐. 게다가 등꽃이 터무니없이 비싸가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가치를 정하는 것이냐. 다소 값이 비싸다 해도 그 등꽃을 아이의 마음을 살찌울 걸음으로 삼아줘야겠다는 생각은 왜 하지 못하는 것이냐. 등꽃을 계기로 어떤 꽃이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그것은 아이의 일생에 마음의 여유가 될 것이고 여자 일생의 눈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만약 더 깊은 인연이 있다면 아이는 등꽃에서 담쟁이 덩굴로, 담쟁이 덩굴에서 단풍으로, 소나무에서 삼나무로 관심의 싹을 키워나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제 그 아이의 재산이 된 셈이다. 그 이상의 가치는 없다. 한창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어떻게 하면 아이의 몸과 마음에 훌륭한 양분을 줄 수 있을 것인지 그것만 생각하는 법이다. 금전을 먼저 들먹여 아이의 마음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은 처사에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온다며 몹시 꾸중했다. 등나무 대신 사준 산초나무가 혼난 뒤의 감정을 더욱 서글프게 했다. 높이 45cm 정도의 빈약한 나무지만 선명한 초록빛 잎사귀를 문지르며 강렬한 향기를 내뿜고 씹으면 알싸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날카로운 가시는 인정사정 없이 찔렀다. 누구를 위해 사들인 나무였을까 하고 생각했다. 아버지에게 혼날 일은 가슴에 사무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후에 마음을 고쳐먹고 시장에 설 때마다 아이에게 꽃의 즐거움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다. 이래저래 흐지부지한 성격이다. 딸은 커갔다. 꽃을 봐도 예쁘다고만 하고 나무를 봐도 크다고만 할 뿐 식물에 그 이상의 마음은 동하지 않은 듯했다. 식물을 가꾸어 꽃을 피우는 일을 귀찮아하는 것 같다. 정원수의 마른 가지 하나를 자르는 일조차 싫어했다. 다른 쪽으로는 상냥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들깨가 짓밟아 넘어뜨린 소국은 일으켜 세워줄 생각도 하지 않은 완고함이 있다. 초록을 사랑하지 않은 여자가 얼마나 재미없는데. 내 딸이지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었다. 이야기도 해보고 설득도 해봤지만 딸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때까지도 나는 당시 등꽃을 사주지 않아서 기회를 잃어버린 것만 같다고 종종 후회하곤 했는데 새삼스러운 말이지만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괴로워했다. 그러나 아무리 괴로워한들 이미 때는 늦었다. 해마다 사계절이 돌아온다.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낙엽이 진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대로 딸은 시집을 갔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초목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몰래 기도했다. 딸한테는 그렇게 못했지만 손주한테는 열심히 가르쳐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계획은 완전히 어긋났다. 좋은 쪽으로 말이다. 뜻밖에도 사위가 꽃을 좋아하고 나무를 키우려는 사람이었다. 흙을 고르고 씨를 뿌리며 기뻐했다. 자식이 태어나고 결혼 생활을 안정을 찾으면서 그 취미 혹은 마음이 간신히 형태를 이루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뜻밖이었는데 더더욱 뜻밖인 점은 그런 남편을 따라서 딸도 꽃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싹을 사랑스러워하게 되었다.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이제
손주도 걱정 없다. 그 무렵부터 자꾸만 한 번은 어디론가 등꽃을 찾아가고 싶어졌다. 추억이기도 했고 등꽃에게 사죄하고 싶었고 다시 등꽃을 대면하고 싶었다. 올 봄에 도쿄 근방에서 옛 등나무의 꽃을 보며 걸었다. 산과 들에서 자연 그대로 자란 등나무가 아니라 인간이 기르고 보살피는 등나무다. 모두 화려한 꽃을 달고 있었다. 같은 가지에 달린 꽃이라도 꽃송이가 긴 것이 있는가 하면 짧은 것도 있었다. 빛깔도 일찍 핀 꽃은 약간 색이 바랬지만 한창 때인 꽃은 짙은 보랏빛을 띠었다. 저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듯 싶다. 꽃은 어느 꽃이나 피는 시기가 저마다 다른데 정원이나 덩굴 시렁에 피어난 등꽃이라고 하면 동시에 피어난 꽃들이 하나의 장막처럼 들이운다고 오해를 한다. 멀리서 보면 하나의 장막처럼 보여도 가까이서 보면 아주 비슷하지만 제각각이었다. 긴 꽃송이는 1미터가 넘고 우아하다. 짧은 꽃송이는 친구들끼리 모여 떠들어대는 것처럼 흔들리는데 그 모습 또한 아름답다. 등꽃 파도라는 말이 있는데 바람이 지나가면 정말 파도가 이는 듯하다. 이 꽃에 정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다. 정원수 시장에서 아이의 눈이 포착한 것도 어쩌면 정서였을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때 불같이 화를 내며 천박하다고 호되게 나무란 이유도 그 꽃이 등꽃이라 그랬을까 추측해 보다가도 에이, 그건 아니다. 뭐든 나 좋은 대로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 이해를 따지려는 행동이야말로 간사하다 하고 생각을 바꿨다. 그런데 꽃보다 등나무 뿌리를 보고 놀랐다. 천년을 살아온 옛 등나무는 뿌리 둘레가 3미터를 훌쩍 넘는데 그 무시무시한 형태에 눈이 압도당했다. 서로 꾸불꾸불 얽히고 설켜 땅 위로 솟구치기도 하고 뻗어나가기도 하는 뿌리를 보면서 강대한 힘을 느끼는 동시에 몹시 베베 꼬인 것, 고집불통, 복잡함, 추악함과 괴상함을 느꼈다. 꽃은 한없이 부드럽고 아름답지만 발밑은 보기도 무서워 이 뿌리를 보고 나서 꽃을 쳐다보면 꽃의 아름다움에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만다. 그러나 옆을 떠나가지도 않았다. 무서운 존재의 짓누르는 힘 때문에 일행이 재촉할 때까지 나는 우뚝 서 있었다.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다만 꽃에게 추억과 사죄를 마치고 온 것 같았다. 뿌리의 경우 이번에 새로 대면했다는 인상이 강했다. 어쨌든 다음에 그 뿌리를 또다시 만나기는 어려울 거란 느낌이 들었다. 이번에는 산과 골짜기에서 자라는 자연 속의 오래된 등나무, 어린 등나무의 꽃과 뿌리를 보여달라고 할 심산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다리를 놓을 때 쓰일 정도로 즐기다는 등나무의 강력한 힘에 묶여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